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퀴즈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미 8군 쇼를 통해 데뷔해서 BTS보다 먼저 미국으로 진출한 한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1번 김 시스터즈, 2번 펄 시스터즈, 3번 바니걸스, 그러니까 토끼 소녀입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뭘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워낙 돌발적인 트럼프와의 첫 만남이다 보니까 우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회담 자체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꺼내든 이 발언 때문에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보 지나가다가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꺼내들었어요. 뭔 얘기예요,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몇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소유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죠. 이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제 공여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잘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협상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작가님.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 출신이니까 땅 탐내던 그 부동산 업자 시절의 DNA 이거 또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제과가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 성격인데 일단 이렇게 눈에 띄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항상 나왔던 나홀로 집에 2 거기에 트럼프가 본인 역할로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화사에서는 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출연시키지 않으면 장소를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는 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통령 되기 이전에 부동산 이제 개발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란 이름이 붙은 건물이 뉴욕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나가다 보면 트럼프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을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아마 국가를 사업체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 측근이죠. 존 볼턴의 얘기가 아마 좀 발현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 지분을 정부가 들여놓은 것처럼 이제 뭐든 좋아 보이면 다 내 거야. 일단 내가 하고 싶어. 약간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거 안 된다 즉각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땅을 두고 소유권을 주장해온 만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발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 일단 가능한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1953년에 합의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것에 근거한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령상 합의상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 미군이 해외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내준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저걸 위반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도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없어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미국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례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 본토 외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동맹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 보면 미국령 섬들이 많죠. 네. 뭐 괌도 있고 사모아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미국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땅이니까 사실상 그렇게 이제 뭐 빌려 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공여의 개념으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임차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팩트 체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크해볼 사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과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과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일단 이 얘기를 짚어보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주한 미군 이제 기지를 공유해 준 겁니다. 그냥 빌려준 거죠. 네, 빌려준 거라서 사실 땅을 빌려준 거고 소유권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양쪽이 이제 1953년에 맺은 협정의 기본적인 조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뭐 임대료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운영비는 그냥 미군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 부분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게 거의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이제 주한미군을 협상할 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땅 빌려주고 니네들이 필요해서 쓰는데 알아서 경비는 써. 이 정도면은 빌려준 쪽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이제 땅 주인한테 받아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땅을 사고 싶으면 또 돈 주고 사면 돼요. 네. 한 평당 한 1억 정도 주고 사면은 저는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제공 저 맞습니다.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쯤에서 이게 궁금해져요. 자, 저 소파 혹시 트럼프는 워낙 뭐든지 트럼프 시대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 개정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개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한미가 상호 방위 조약이든 거기서 기초한 소파, 네.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든 간에 개정은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개정이 되더라도 양국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안 자체가 네. 우리 영토와 주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영토를 미국에게 준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네. 그 속내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속내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분석을 네.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할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주한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를 짓는데 많은 돈을 썼다면서 건설비 대부분을 미국이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 건설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건설 비용이 네. 대략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14조 원 정도 들었는데 이 가운데 90%를 사실 우리나라가 냈습니다. 그래요? 네, 10% 정도는 이제 미국 측에서 냈는데 그 10%도 사실 이게 기지 기반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다 비용을 냈고 네. 미군이 부담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기밀을 요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 아니면 통신 관련된 부분 이런 정도는 이제 미국이 했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왜곡을 해서 이렇게 네. 대내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세 가지 팩트를 다 결국에는 엉터리로 얘기를 했다고 귀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면서까지 트럼프가 주한미군 기지를 콕 집어서 탐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저희가 그 이유도 세 가지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를 탐내나? 내게 너무 멋진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이 기지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건데 왔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어떤 땅이길래 그렇죠? 땅이 일단 좋습니다. 뭐냐면 위치가 그 한반도의 중심부에 가깝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와 미국이 최근에 제1의 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도 코앞에 있는 미군 기지. 코앞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일 거예요. 네.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그 기지 건설 자체 뭐 필요한 시설들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비상 활주로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네. 그다음에 뭐 마켓, 그다음에 우리가 PX라고 불렀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용산에 가봤을 때 보니까 뭐 극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프랜차이즈 이런 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지내기에는 뭐 전혀 이제 어색함이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물을 딱 보면 땅을 보고 이렇게 되게 탐을 내는데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지어졌고, 그다음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여의도의 5배 면적에 네. 미군과 미군 가족, 그다음에 군무원들까지 해서 거의 46,000명 정도가 생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다음에 또 근처에 오산 비행장 그리고 평택항 아주 가깝거든요. 여기다 철도로 연결돼 있어서 네. 유사시에 뭐 병력의 증원이라든지 물자의 파견 이런 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프 험프리스는 헐리우드 영화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어디요? 언제냐면 예. 제가 좋아하는 월드워 제트,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였는데 네네. 거기에 초창기 바이러스의 진원지 근처라서 이제 주인공이 C-130을 타고 거기로 갔던, 거기 내렸던 곳이 바로 평택 기지였습니다. 네. 아니 따져보니까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맞습니다. 네. 이게 여의도의 면적, 여의도의 한 5배 면적에 달한다고 해요. 굉장히, 땅값도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어쨌든 땅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탐낼 만한. 그런데 2017년에 여기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남다르게 좀 만족을 드러냈던 장면이 포착됐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방한했을 때 마린 원, 이 해병 헬기죠. 30분을 돌아봤어요. 네. 쭉 돌아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한 미군 당시 사령관에게 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정말 훌륭한 시설이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도 비용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물론 그때 당시 뭐 자기들이 냈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가가 이 정말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요? 가봤는데요. 뭐 지휘 통제는 물론이고 모든 교육 훈련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 병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지들을 이곳으로 다 집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을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이 브런슨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이게 아주 고정된 항모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탐낼 만하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저 기지가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예. 고정된 불침 항모와 같은 이런 것이고, 네. 여기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이걸 만약에 내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가지는 방안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보셨다고 하니까 네. 보셨을 때도 진짜 트럼프가 탐낼 만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모두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브런슨 사령관은 3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이 있어요. 한 시설 내에. 옛날엔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한 시설에 같이 있고 모든 지휘 통제 C4I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돼 있거든요. 병원 있죠, 뭐 극장 있죠, 매장 있죠, 학교 있죠, 병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탐낼 만한 곳이다. 저도 좀 세상에 네. 딴 세상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요? 들 예. 정도였거든요.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탐낼 만하다는 걸 그럼요. 봅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미군 기지를 탐내는 두 번째 추정 이유 한번 살펴보죠. 왜 탐내나?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이 내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가 시절의 DNA, 그리고 확장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반영이 됐다는 건데, 자, 과거에도요 이미 이런 태도는 여러 차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Greenland is a wonderful place. We need it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I'm sure that Denmark will come along. Are you also considering military force to annex and acquire? No, economic force. Becaus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really be something. So we'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which has a beautiful ring that covers a lot of territory. The Gulf of America. 아니, 그린란드도 우리 땅, 캐나다는 우리 주,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네 땅도 내 땅도 다 내 거다. 트럼프의 이런 확장주의적 전략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요. 신확장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 영향권을 넓히려고 하는
일종의 트럼프식 대외 정책의 기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공정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고요. 네. 이거는 뭐 오로지 미국 우선의 가치,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관세 폭탄을 막 매기지 않습니까? 동맹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인데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린란드법 파나마 운하도 나오죠. 네. 재통제권.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자 지구도 이건 미국 걸로 만들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트럼프식 신확장주의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김 대표는 그동안 뭐 캐나다, 그린란드, 뭐 멕시코만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니었던 건데 이번에 지금 동북아에 처음으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는 평택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20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2기 행정부 출범하고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식 한 다음에 저녁에 연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해외 미군 기지랑 영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택 캠프. 그게 평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대중국 견제에서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평택 기지가 잘 보시면 베이징이랑 엄청 가까워요.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국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한다. 트럼프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 브런슨 사령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죠. 인도 태평양 한 심포지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대한민국 캠프 험프리스는 정말 고정 항모, 불침 항모와 같다. 이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모 위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지금 미국의 핵심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중국 견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중점, 안보 중점 과제가 한미동맹 현대화였거든요. 그 현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북한 견제로만, 북한 압박으로, 북한 억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곳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한국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 우리도 그걸 놓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중견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주한미군의 현대화, 유연화 이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안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 평택 햄프리스 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 그러는 거는 더 큰 차원의 대중견제 카드를 꺼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소유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걸 요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뿐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그다음에 국방비의 증액, 여러 가지 다른 안보 현안들도 있어요. 주한미군의 규모도 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미국이 우리와 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유권 문제는 좀 집어넣을 테니 다른 거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해라. 그런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우리는 함께 협상 과정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미군 기지를 탐내는 세 번째 추정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탐을 낼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신 방위비 협상용 압박 카드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할 때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이걸 꺼내들었다 이 얘기예요. 뭐 그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2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이제 한국이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굉장히 결집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게서 뭔가 더 방위 분담과 관련해서 뺏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협상 수단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탐내는 미군 기지는요, 사실 단순한 또 군사 시설은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과 문화를 바꿔놓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미군 기지의 모습을 잠깐 저희가 좀 돌아볼게요. 일단 여기 언제 좀 처음 만들어졌죠? 주한미군이 이제 미군이 이제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거는 1945년 9월, 그러니까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한 이후에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져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이제 미군이 와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주둔하기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미군이 용산에 처음 들어왔던 거는 그곳이 이제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 지금 실제로 용산에 가보시면 일본군이 썼던 그 건물들을 그대로 이제 살짝 개조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철군을 했지만 2년 이후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미군이 들어왔고, 그리고 53년부터는 이제 용산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대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용산이 점점 이제 중심지화가 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이제 서울의 한복판이 외국군이 주둔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용산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높은 빌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들이 내려다 보여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전 문제가 이제 90년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다가 드디어 이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좀 짧게 짚어주셨지만, 자 이렇게 이전의 역사도 있지만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어요.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친 상징적인 건 전 부대찌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대찌개. 네, 이게 미국에서도 요리 프로그램에서 부대찌개를 소개할 때 이제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한테 확인을 했는데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사람이 진짜 부유층이냐라고 아닌 거 확인한 게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결정한 경우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미군 이제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됐던 적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또 제 기억에 이 신문에 보면 예전에 TV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옆에 AFKN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송출이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주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뭐 정권 이제 안정적인 그런 측면 말고도 이제 외국인들이 몇만 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활성화도 됐었고, 뭐 용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최선진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생활도 바꿔놨지만 사실 제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건 문화적인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때 뭐 미 8군 쇼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대중문화인들이 대거 양성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유명했던 뭐 패티김, 윤복희,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내세웠던 주요 경력 중에 하나가 미 8군 무대를 평정했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해외에 주둔하다 보니까 이 미군들을 위로할 위로 공연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매번 미국에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현지인들을 이제 불러서 무대에 세워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미 8군 무대 쇼를 했었는데 여기가 당대 최고의 연예인들만 설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 달러도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의 어떤 무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당대 내노라 했던 이제 가수들은 모두 이 무대에 섰었고, 이 무대에 섰던 게 이제 그 본인의 경력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됐던 거였죠. 그럼 이쯤에서 관련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미 8군 쇼를 통해 데뷔해서, 아니 BTS보다 먼저 갔대요, 미국에. 미국 진출을 한 그룹 혹시 정답을 아실까요, 센터님? 저는 1번 같은데. 1번? 아닙니까? 정답 1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시스터즈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던 3명의 김씨 여성들이 이제 멤버들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중에 2명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의 따님이고요. 나머지 한 분은 조카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난영이 이제 속했던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그룹이 한반도 최초의 걸그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최근에 잘 알려진 K-팝 데몬 헌터스 초반에 그 헌트릭스 이전의 헌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헌터들이 아마 김 시스터즈나 저고리 시스터즈를 포함한 게 아니냐라고 돼 있고,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미 8군 무대에 섰다가 60년대에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당시 미국의 최고의 쇼 무대는 라스베가스였거든요. 여기 뭐 당대 미국의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많이 섰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향력이 90년대까지 쭉 끼치면서 우리나라 삶에 어떻게 보면 전반에 영향력을 좀 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한미군 기지의 이제 소유권까지 지금 또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혹시 말씀해 주시면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뭐 0%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기는 했지만 네. 이게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참모들이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대엽 평론가는 몇 %세요? 저도 0%요. 0%? 예. 정명수 작가는? 저도 제로라고 보지만 또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과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무조건 줘. 무조건 줘.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대책을 이제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러니까 저도 0%인데 트럼프니까 혹시 모르겠다. 한 5%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분 다 0%라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트럼프가 이걸 계속해서 꺼내들면서 협상용 카드로 갖고 나오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저는 뭐 이것의 법적 부당성 또 이것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훨씬 실이 크다. 한미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네. 그런 요구를 아예 꺼내지 않도록 또 꺼낸다 하더라도 이것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들을 집중해야 되고요. 저는요 주한미군 소유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오늘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네. 변함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 논란 그리고 한미동맹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